유명한 그 전쟁 사학자는 원래 뱃사람의 뻥은 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묘하게 고증과 그거를 섞은 것 같아요. 거북선을 그렇게 운영 안 했습니다. 이렇게 들이받는 거는 절대로 그 주전술이 아니에요. 유명한 게 사스마 부대였어요. 백병 능력은 제일 강했던 군대였을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화기의 시대로 가는 거죠. 화양무기가 보편화되면서 정말 신분제라든가 국가 운영 질서도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머니 올라입니다. 임용한 한국고전역사연구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장님과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를 분석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또 소장님께서 조선사 전공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또 더 알찬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진짜 그 기술 테크닉은 엄청나게 발달했구나. 연기들도 잘하고, 그렇죠. 카메라나 뭐 이렇게 특수효과 같은 것도 저 정도면 거의 탑급 아니냐 싶게 잘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해상전이 한 100분 정도 되는데 네. 그 뭐 전투를 묘사한 방식은 거의 뭐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들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습니다만 역사학자로서 좀 인상 깊게 본 장면들이 있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는 뭐 거의 없어서 지난번에 명랑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의 좀 문제나 드라마들이 좀 있었죠. 드라마들이 좀 있었는데 상황이나. 이번에는 뭐 그냥 그야말로 무장들의 이야기로 나와가지고 역사 집어넣기는 뭐 좀 그런 것 같고 나올 듯 하다가 툭 끊어지는데 내 생각에는 편집하다가 부담스러워졌던 것 같아. 맞아요. 어떤 그 삼국의 당시 역학관계라든지 네. 그때 이제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다뤄질 법한데 네, 이번엔 좀 그런 전투 거는, 위주로 가게 전투 되면서 위주로 갔고 전략 위주로 갔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게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 장수들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갔다 안 갈다를 떠나서 너무 그 캐릭터화가 잘 되고 느낌도 훌륭하고 예. 야, 저 프로 만들려고 일본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저도 정도로. 기존의 임진왜란 관련 작품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리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군, 일본군은 굉장히 입체적인데 조선군은 이순신 이하 모든 장수들이 평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게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감정적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소장님께서 또 전쟁사 전문가시다 보니까 전투씬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영화 그 노량 죽음의 바다를 가지고 예고편이랑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소장님과 함께 보면서 당시 나왔던 뭐 무기들 그리고 전투에 관한 뒷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제 대부대가 나오는데요. 한 500척 가량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기본적으로 노량해전도 사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기 때문에 장계가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해전에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쓴 전투 보고서라도 있는데 이게 그것도 없어요. 장계에는 그래도 적의 어떤 군세에 대한 표현이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노량해전에 관한 사료들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노량 해전에 관한 사료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들리는 소문, 지나간 얘기 이런 게 막 많다 보니 왜냐면 본인이 쓴 장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육지 전쟁하고 해전이 달라서 세계사적으로 해전 이야기는 과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육지보다 바다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장의 크기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관측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되니까 해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유명한 그 전쟁 사학자는 원래 뱃사람의 뻥은 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선원들이 근데 이거는 뱃사람의 뻥도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들만 있으니까 그 배도 500척이다, 300척이다 뭐 이러고 그 포메이션도 어땠는지 정확하지가 않고요. 이게 군사들이 당시에 백성들도 징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육군보다 수군에 가는 백성들이 더 좀 형편이 안 좋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냥 가까운 동네에 사는 백성들을
그냥 랜덤으로 징발해서 수군으로 보내거나 육군으로 보내거나 했던 거예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제 수군이 천역이 되는데 육군보다는 수군이 위험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힘들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육군을 선호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수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 난종일기 같은 거 보면 어쨌든 왜군하고 싸우려면 수군이 중요했기 때문에 정예병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뭐 좋은 병사는 육군으로 가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이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군이 기피역이었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판옥선들이 이제 앞에서 대포를 쏘는 모습들이 나오고 우리 그 임진왜란 관련 창작물들을 보면 이제 판옥선은 굉장한 화력을 지닌 것처럼 묘사가 돼요. 다 깨 부서지고 이게 그런데 실제로 뭐 저 정도의 위력까지는 아니잖아요. 묘하게 고증과 그거를 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탄은 잘 안 보여져요. 그리고 장군전은 나오더라고. 이따가 장군전은 나옵니다. 그때 또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죠. 근데 보통 때는 이게 막 터지는 탄인지 철탄인지 산탄인지 큰 탄환인지 잘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펑펑 터지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적당히 절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격전은 너무 현대전처럼 묘사하긴 했어요. 너무 멀리서 쏘고 한 사정거리가 뭐 배에서 쏘지만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사정거리가 있어요. 지자포, 현자포 이러면 뭐 어느 얼마나 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건 최대 사거리일 뿐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력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뭐 1km를 날아간다, 2km를 날아간다는 건 위력을 표시하는 거지. 중요한 건 유효 사거리겠죠. 그렇죠. 정말 1km밖에 쏜다는 거 아니죠. 해전에서 누가 저렇게 멀리 쏴. 바짝 붙어서 쏘겠죠. 하다못해 훨씬 나중에 넬슨이 활약하던 나폴레옹 전쟁 때의 대포들을 더 바짝 붙어서 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바다에서 멀리 쏘면 쏠수록 맞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렇게 멀리서 쏘면 맞는 배보다는 소모되는 게 거의 100발에 한 발 맞을까 할 텐데 그랬다간 탄약이 없어 못 쏩니다. 그렇죠. 이제 탄약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무조건 이거는 가까이 무조건 가서 쏴야 맞겠다라는 거리까지 접근을 해서 쐈겠네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거북선의 측면에 있는 대포가 8문, 6문 정도 추정해요. 그 판옥선은 조금 더 큰 거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옆에 현측에다 대포를 놓고 일제 사격을 한다. 그럼 일제 포격을 할 때 정말 동시에 터지느냐? 안 돼요, 그거. 그렇죠. 이게 화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한꺼번에 쏠 수 없다. 또 절대 그렇게 못 쏴요. 그럼 쏘는 순간 배에 진동이 나는데 그러면 10개, 8개를 동시에 쏠 때 첫 발이 뻥 했으면 벌써 이게 흔들리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딴 데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짝 붙여놓고 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배 앞에다가 놓고 쏘는 것도 보이는데 이것보다는 옆에 좌현 우현에다가 놓고 앞에도 쏘기도 하고 앞에도 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에 쏜다고 해서 머리서 쏘는 게 아니라 배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너무 멀리서 쏘고 배가 너무 빨라. 속도도 제가 아는 분이 해군 장교 출신 분이 계신데 요거 말고 한산편에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탔던 배보다도 빠르다.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조류를 이용한 것도 있고 뭐 이제 격군들이 하겠지만 그 정도 속력까지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네, 뭐 근데 웅장하고 멋있고 또 야간 전투라 멋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 비주얼은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과연 저랬을까는 좀 의심스러운 게 맞습니다. 저 이게 이제 나오는데 기존에 안 나왔던 자 이거 신기전으로 보이거든요. 뭐 멋있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저 날아가는 거하고 터지는 거는 그냥 감정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다 위에서 신기전을 운용했다? 신기전이 결국은 화차라는 거는 화차라는 건 신기전을 꽂은 거고요. 신기전 자체는 화살에 화약을 벌써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기 통 같은 거로도 쏴요. 그러니까 해전에 신기전을 쓰긴 쓰는데 화차를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도 이제 화차를 쓸 수가 없는 게 좀 많이 흔들리니까 아닌가? 그거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화차가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곡사로 나가서 이 넓은 바다에서 요즘처럼 뭐 발칸포가 뭐 정말
몇천 발 싹 알긴다면 저렇게 쏘겠지만 저 당시에 저렇게 화약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서 저렇게 펑펑 터지면 전쟁이 쉽게 끝났겠죠. 그 내가 볼 땐 솔직히 말하는데 2차 대전 기준으로 쏴도 저렇게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거의 한 400년 앞서간 조선의 무기. 저 거리가 얼마인데 저렇게 잘 맞아. 저 전에 장쾌하긴 해요. 영국 해군 프로그램 하나 있었거든요. 네. 신병들이 옆에다 함측에 설치된 기관총 쏘는데 앞에다 이렇게 표적 기구 같은 거 띄워놓고 엄청나게 안 맞더라고요. 영국 병사들이 쏘는 거요?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뭐 좀 안 돼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까지 기관총으로 쏴도 그렇게 안 맞는데. 저도 그 연합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도 하고 저도 뭐 군대에서 그냥 뭐 주워 들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군의 그 명중률이 미군보다 더 높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를 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미군들은 얘네들은 막 쏘니까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쏠 수 있는 분량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한 발을 쏘더라도 아주 그냥 전력을 다해서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중률도 높고 그렇다. 근데 결과적으로 약간 좀 우픈 얘기긴 하다 싶긴 했거든요. 그러나 저 때는 요즘 무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전도 화살의 무게, 중량, 길, 화약의 량, 화약의 성분 이렇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니까 조금만 안 맞아도 막 이렇게 날아가요. 신기전이 보기는 멋있는데 생각처럼 안 맞아요. 그래서 기록 보면 다 그냥 거의 대부분 맞진 않았다. 뭐 이렇게 확 해서 사기 진장용 그렇죠. 이런 사기 신장용. 근데 지금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휙 소리 하면서 소리 나거든.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화약 소비량이 많죠. 그렇죠. 또 나오는 게 이게 그 이제 대장군전이거든요. 예, 장군전이죠. 저것도 너무 멀리서 쏴. 이거 보면은 아유 저렇게 맞으면 미사일이지 요즘 유도무기지. 거의 탄도 미사일. 실제로 장군전도 물론 사거리는 길지만 저기 육전에서도 쓰는데요. 네. 오히려 곡선보다는 직사를 더 권장을 해요. 짧은 거리에서 직사로 가서 제대로 때려야 된다. 네. 예를 들면 보병이 올 때 다가 보병은 다 밀집 대응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투를 하기 전에 보병은 밀집 대응을 깨놓으면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걔네들이 그냥 전투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장군전 같은 경우를 땅에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에 땅하고 수평을 유지해서 가까이 올 때 직사로 놓으라는 거예요. 직사로 하면 이 범위 자체가 넓지 않잖아요. 좁은데 방패 들고 오는 애들은 장군전이 내 앞을 노리고 있으면 그 앞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 이 얘들이 쓴다고 못 오거나 갈라지겠죠. 그러면 전체로 오던 대형의 균열이 생기는 거죠. 맞아. 이게 옛날 전투는 그 진영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한 발이 날아가서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 진영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거고. 저것도 장군전도 뭐 제대로 맞으면 돛대도 부러뜨린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서 어떤 결정적인 한 방 구멍을 뚫는다거나 그래서 배를 작동 불능을 만들다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그냥 뭐 수백 발을 그러니까 곡사로 쏴가지고 퍽퍽퍽 맞고 이런 식으로 쓰진 않죠. 이제 거북선 나오는데 사실 이 노량해전에서 나오는 저희가 이제 한산 장면도 같이 좀 넣었거든요. 이 노량해전에서의 거북선은 뭐 어떻습니까? 노량해전에서는 거북선이 나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때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들 봅니다, 대체로. 그리고 제일 문제가 저게 한산에서 나왔죠. 이제 들이받아서 부수고 더욱이 거북선은 그냥 마구 적진을 누비고 거의 뭐 다니는데 탱크처럼 묘사가 되죠. 네, 근데 실제로 이 탱크도 그렇게 안 써요. 탱크도 진짜 뭐 비정규군 아니면 정말 결정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없는 형편없는 군대라면 모를까. 이번에도 뭐 거북선 두 척에 나가서 일단 적진을 막 그냥 누비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거북선을 그렇게 운용 안 했습니다. 물론 거북선이 선두에 나가서 적의 총탄을 유도하고 이런 하는 건 있지만은 그렇게 들이받으면서 막 누비고 다니는 이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들이받는 거는 절대로 그 주전술이 아니에요. 그럼 거북선의 주력 운용 전술은 어떤 거였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거리 전술이죠. 백병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북선에서도 화포를 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적도 사실은 화포를 쏴요. 총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북선이 앞에서 제일 중요한 대장선 같은 쪽에 거북선이 먼저 가요. 그럼 어쨌든 방탄 능력이 뛰어나니까 가서 같이 화력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판옥선들이 따라가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좌우로 갈라지면서 십자포를 쐈던 것 같고 이게 굉장히 기술이 중요한 게 지금처럼 그렇게 파방파방 못 쏜다고요. 그러면 거북선이 총알을 맞으면서 앞에 가서 일단 한 방 때려서 제압을 하면 화망에 빈 공간이 생길 때 같이 가던 부대들이 판옥선들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사격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대포만 쏘는 게 아니라 화살도 쏘고 신기전도 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대로 근접해서 화포를 쏘고 뒤에 붙은 판옥선이 화살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군전을 날려 배를 부시기도 하고 산탄을 날려서 갑판을 청소하고 그리고 기록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산탄을 쏘고 화살을 쏘고 하니까 얘들이 배 위에서 버티질 못하고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까이서 화공을 펼쳐요.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나오면 또 바로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갑판을 청소하고 부수고 그러다가 왜군들이 틀렸다 싶어서 바다로 뛰어 도망가고 얼마 안 나오면 그때는 조선군들이 월선을 하는 거죠. 월선을 하고 근데 뭐 자관 우리나라는 활을 워낙 잘 쏘니까 코앞에 올 때까지도 일단은 활로 해결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1m 안에서 활을 쏘면 반칙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신만 있다면 사람이 사자처럼 덤벼들지 못할 테니까 1m 앞에라도 놓고 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거북선이 있음으로써 조선 수군이 좀 운용할 수 있는 전략 형태가 다양해졌던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절대적으로 팀 플레이한 사격 제압이지 가서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가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일본 배가 삼나무, 지금도 삼나무가 약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여쭤보고 소나무니까 싶었어요.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격을 하려면 일단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는데 부셔버리다가 나눠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접을 안 시켜요. 적이 백병을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특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접하면 오히려 중요한 무기 하나가 이게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걸쇠하고 밀대인데 쟤들은 검은 널판지 같은 거 건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밀어. 그래서 근접 월선하지 못하게. 못하게, 예. 그리고 도망도 못 가게 걸어요. 하나는 걸고 하나는 밀면 고정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때 이제 화살로 제압하고 화포로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포의 위력이 최대가 되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게 만든 다음에 포로 제압을 하는군요. 그렇죠. 화살이나. 그러니까 받아버리면 이쪽도 상처가 나서 기동이 힘들어지는데 근데 목선은 또 구멍이 나도 잘 안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이받는 거는 영화에서처럼 그냥 치고 나가면서 뻥뻥뻥 부시고 나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추진력도 안 나오기 때문에 들이받는다는 건 엉키는 거고 엉키면 백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걸 안 엉키게 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북선의 오해 바로 잡아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부딪혔다 이 말이죠. 그게 저게 부딪힐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아니, 작정하고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렇게 하면은 우리 배는 뒤집어져요. 이게 그 월선 아니 저 궁금한 게 여기서 명나라 군이 운용하는 이 포가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조총도 아닌 것이 이런 포들 있잖아요. 저걸 이제 쾌창이라고 창에다가 한 발짜리 화약을 붙인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게 지금 나도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총이라고 그러는데 총알 그러니까 총신을 사만총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대 같은데 3개를 달아서 네. 3발이 나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당시 이제 명나라도 명나라도 총을 수입했으니까 운용하던 총기의 예. 일종인 거네요. 네네. 일본에서는 이제 조총을 운용했다면 명나라에도 총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뭐 구총, 사만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량해전에서 이번 영화에서 유독 좀 많이 표현되는 게 백병전이에요. 네. 이렇게 이 배 위에 올라와서 진린도 싸우고 뭐 등자령도 싸우다 전사하고 이렇게 싸운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벌어졌을 가능성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화 만들면서. 그래서 이 노량해전이 특이했던 것이 일단 야간 전투였기도 하지만 사스마 심화제 사스마 부대가 오는데 이 사스마 수군이 원래 해적으로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일본 수군에서도 가장 에이스? 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도 악명 높았죠. 외구 최악의 외구들이었고 사스마 번의 그리고 수군들. 사스마 도법이라는 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전투는 집단전이거든요. 가장 빠르고 강렬하게. 그래서 팀을 짜서 이렇게 썰며 나가는 거로 유명한 게 사스마 부대였어요. 그래도 육전에서도 굉장히 강했고 아마 전 일본에서도 이런 어떤 백병 능력은 제일 강했던 군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노량해전 때는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막다른 데로 한번 갔다가 돌아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관음포에 갇혔다가 그 돌격해서 나오죠. 관음포는 아닌데 하여간 관음포가 아닙니까? 지명이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량해전에서 조선군 전사자가 역대 해전 중에 가장 많았고 밤에 정말 대접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두우니까 팀플레이가 하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전투보다 백병전이라는 그 엉켜 싸우는 전투가 많았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록에는 총과 화살과 화포도 쏘지 않고 거의 불덩이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근접 전투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불덩이를 던졌겠어요. 그러니까 급했다는 것보다는 어두우니까 팀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이 전에 같으면 이렇게 쏘면은 되게 우왕좌왕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 또 이거로 유명한 애들이니까 결사적으로 와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딪힌 상태에서 조선군은 얘들이 못 올라오게 하면서 불을 던진다는 게 이제 화통 같은 거라고 수류탄 같은 거 던져서 이제 비격진천례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비격진천례는 아니요. 포탄은 어떻게 보면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데 아무튼 비슷한 원리 그런 걸 던져서 폭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접전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또 왜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백병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저렇게 쫙 깔은 상태에서 처절하게 난전을 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렸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내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크고 장렬하게 백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오늘 월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칼로 다 싸우는 칼로 싸우는데 맞아요. 왜군도 다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창이 최고예요. 저런 상황에서는 배는 좁으니까 창으로 미는 거죠. 아니면 걔들도 언월도 같은 것도 있고 다 큰 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검술 위주로 가는데 보통 칼이나 검을 다루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적군이 배로 올라오면 칼 들고 나가서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노나 통나무 같은 거로 들이밀어서 밀어내겠습니까? 맞아요. 둔기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낫겠죠. 네. 근데 이제 칼 쓰면 이제 영화로 영화는 좋지. 멋있긴 하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월선에서 이런 널판지 같은 걸 대고 이제 월선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쓴 거는 내가 봐도 화통이란 걸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 걸 던져서 못 올라오게 하면서 우리는 그걸 던져서 파괴하는 거죠. 이렇게 일본 왜군들은 저런 널판지 같은 걸 대서 어떻게든 건너오려고 했고 우리는 약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장비를 써서 그 거리에서 화포를 쏴서 좀 제압시키는 거죠. 화포가 아니라 화포나? 너무 짧으니까 화포나 화통 이런 같은 걸 오히려 많이 화통, 쓴다. 너무 그러면 터지는 무기, 예. 수류탄 같은 무기를 물론 저기서도 쏘기도 해요. 음. 거기다 산탄 50발짜리 쏘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사실 것 일본군도 같긴 해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산탄을 쏜다고요. 그러면 배를 이제 우리 배가 좀 크잖아요. 그럼 높은데 낮은 데 쏘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산탄을 겨누고 있으면 그 앞으로 돌진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노량 좀 무기 얘기 좀 더 해보면 당시에 그 전쟁은 늘 좀 첨단 무기의 실험장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의 실험장인 것처럼 당시 임진왜란도 뭐 조선과 명, 이제 불랑기포를 주로 또 쓰고 또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총이었죠. 근데 둘 다 유럽에서 온 무기잖아요. 일종의 그 시대의 신무기였던 건데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화약 무기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렇죠. 이때부터가 이제 그야말로 화기의 시대로 가는 거죠. 화약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기병의 시대가 끝나죠. 화약 무기가 보급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을 병사를 이제 3주면 만들 수 있다. 기사나 사무라이를 키우려면 7살 때부터 한 10년 이상 훈련해야 되는데 총이 나오니까 병사를 만드는데 3주면 된다. 이게 사실은 화약 무기가 나오고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몽고의 기바병들은 유목민족들이에요. 사실 문화력, 기술력 이런 거 약해요. 국력, 경제력 이런 거는 명나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투에서는 이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화약 무기가 나오게 되니까
화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당시에도 비싸고 만들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일종의 좀 국가가 좀 주도해야 하는 그런 그렇죠. 영역도 국가가 예. 국가 단위로 행정망, 기술 이런 걸 다 주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규모 병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또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력이라는 게 정말 경제력, 인구, 기술력, 자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국력이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사력 이퀄 국력이라는 등식에 화약 무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근접해지는 겁니다. 또 기병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봉건제에서 그 영주들 중요한 어떤 신분이었을 텐데 이 화약이 그런 기병들의 몰락을 제공했고 그렇죠. 기존의 어떤 신분 질서 이런 것들도 약간 무너뜨리는 계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군인이 되니까 예. 국방의 의무에 참여한다는 건 결국 참정권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권리, 의회제도, 뭐 민주제도에 굉장히 공헌을 하게 되죠. 시민사회의 발전. 세계사를 바꾼 발명품 중에 하나가 화약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약 무기가 보편화되면서 또 정말 신분제라든가 국가 운영 질서도 바뀌게 되는 거죠. 명나라하고 청나라 시절에 최고의 수출품이 도자기였어요. 그렇죠. 뭐 어떤 분도 조 단위로 팔려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명나라, 청나라도 똑같이 이게 약간 쇠국이니까 이걸 금지시킵니다. 해금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자 일본 도자기가 수출 시장이 열려버려요. 그러다가 일본 독자적인 도자기도 나오게 되고